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인물은 첫 번째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397년에서부터 1468년까지 생존하셨고,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뭐 구체적인 기록들이 뭐 남아있진 않아요. 일단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오게 되겠지만 이 개인사에 대한 것들은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쇄술을 혁신을 시켜서 엄청나게 사회, 문화적,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예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이는 게 이 사람의 대표작이죠.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을 한 인쇄기로 만들어낸 최초의 결과물이죠. 한번 이 사람의 업적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업적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앞서 위에 있는 2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으로 그 밑에 3가지 정도가 손에 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이제 인쇄 과정을 이제 새롭게 설계를 했어요. 다른 크기의 글자의 서체 폭에 꼭 맞게 조절을 하는 거푸집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이제 거푸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인쇄박물관인가 하는 데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제 크랜들 히스토리 프린팅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제 시연을 하는 건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했었던 주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인물이 들고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왼손에 들고 있죠. 왼손에 들고 있는 저게 거푸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 안에는 이, 이 시멘트처럼 생긴 이 구멍 뚫려져 있는 요 안에는 이제 녹아져 있는 이제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납을 꺼내서 요 안에 쭉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주조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m going to lift it like that. That creates downward force to help force the metal into the mold. That was called throwing for face. It was a very important movement. So here we go. There's our throwing for face. Now we can immediately break the hand-tied caster apart. And there's the metal that I just poured down 이제 into the mold.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멈출게요. 죄송해요. 요 이제 활자를 주조하기 위해 이게 형태를 찍어 놓은 게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끝에 글자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 그 형체를 찍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납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이제 굳어버린 거죠. 이제 빈틈없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이제 공중으로 한번 쫙 들었다가 이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틈없이 이 납이 다 스며들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So now I can break that out of there, leaving the mold on top. Let me break the mold off. And what do we have on the end? A bee. 네, 글자가 찍혔죠. 새겨져 나온 거죠. Isn't that something?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Okay, now this
extra metal that came down through the funnel shape there that I showed you is called a sprue, and that needs to be broken off. That piece can be remelted, and there's our finished piece of tile. 저게 바로 활자예요. Now, how fast? 굉장히 빨리 만들게 됐고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를 조절하는 방식이 구텐베르크가 죽은 이후에도 한 400년 동안 계속 이 방식들로 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또 다른 또 업적은 많은 양의 책이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인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성 잉크를 만들었어요. 화학적으로 이제 뭐 기름을 더 섞고 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잉크를 만들게 되죠. 구텐베르크의 인쇄, 제가 이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요거를 좀 보면 좀 인쇄 이해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보도, 이거 조금 화질이. 네, 지금 이 구텐베르크가 갖고 있었던 그 인쇄기가 현존까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에 전시 중인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만들어낸 구텐베르크 인쇄기 모형입니다. 복제품이라는 거죠. 요게 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프레스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 직접 되게 되면 이게 톡톡톡 여기 뒤쪽에 아마 영상이 있을 텐데 아줌마가 안 들고 있네. 좀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톡톡톡톡톡 치면서 이제 고르게 인쇄가 되라고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겁니다. 근데 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이제 구텐베르크가 되게 와인을 좋아했는데 와인 농장의 착즙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 인쇄기를 발명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항상 고른 압력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장치인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뭐 계속 이제 설명만 계속해서 따로 볼 건 없고 이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게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진 않았죠. 사실 한 80년 정도? 80년 정도 우리나라가 조금 그 금속 활자를 만든 게 조금 더 빨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나라의 청주에 있는 직지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존해 있는 이제 직지라고 하는 직지심경 요지심철인가 뭐 그런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 방법과 요것들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 방법을 비교해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서보다 78년 앞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지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청주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찾아와서 동서양 인쇄술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78년 앞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직지.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인쇄술이 직지가 인쇄된 청주에서 함께 선보였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 방식은 와인의 고장인 독일 마인츠의 포도 압착기에 착안해 납활자를 인쇄기에 올려놓고 레버를 당기면 활자
활자가 찍혀 나옵니다. Und auch die große Menge, die man herstellen konnte, dass der Markt sich dann, die Buchproduktion sich enorm ausgeweitet hat. 반면 직진은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들고 인쇄판에 밀랍으로 활자를 붙인 뒤 손으로 문질러 글씨를 찍는 방식입니다. 한지와 그리고 금속과 뭐 이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가도 장기 보존이 가능하지. 우리와 서양의 인쇄술은 모두 당대의 문화혁명을 이끈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만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수십만 자에 이르고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에 보급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활자를 만드는 기술은 당연히 우리가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서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보급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동서양 인쇄술의 맞대결은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직접 자, 여기까지 보면 좋을까요? 예. 물론 우리나라 청주박물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선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뽕에 심취하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특정 계층으로 한정됐던 어떤 지식에 대한 독점이 대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책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책이라는 것의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작은 포도 농장 하나 정도를 작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규모 농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농장 하나가 책 한 권 정도 이제 같은 가격대로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큼 비쌌어요. 자,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책을 다룰 수 있는 계층, 그 직업 직군도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필경사로서 이제 원본 책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했던 것만큼 이제 국가 이제 왕들 귀족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철학, 정치 관련된 서적과 종교 관련된 서적 이외에는 책으로서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이 인쇄기로 만들어낸 책들은 책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보다 2차, 3차로 존재했었던 학문들을 이제 서적으로서 발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과학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학문이 아니었어요. 과학 서적이라는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순차적으로는 과학 서적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문학이었긴 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콘텐츠들이 확장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문학까지 이제 콘텐츠가 확장되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를 이루어내게 돼요. 문해율이라고 하는 거, 문자를 그냥 읽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읽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심지어는 로마 시대의 황제였던 그 샤르마뉴 대제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국왕 역시도 문맹이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시대였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문자가 대중화되게 됐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걸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텐베르크의 활자 주조 및 인쇄 과정. 아까 영상을 보셔서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모형을 이렇게 이 펀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펀치가 요 안에 이제 글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이제 펀치 끝에 새긴 글씨. 요거를 이 모형에다가 찍습니다. 얘는 좀 말랑말랑한 것이겠죠. 찍어서 요 안에 글자가 이제 파여지게 되는 거죠. 파여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얘를 아까 보셨던 보셨던 노란색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거푸집에다가 끼워 넣고 이 거푸집 안으로
녹인 금속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금세 이제 굳어갖고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자가 이제 좌우가 바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인쇄를 하면은 정자로 찍히게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홈이 있는데, 얘는 앞과 뒤를 구분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뭐 소문자 L 같은 경우에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그리고 O자 같은 경우도 위 아래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 아래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홈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금속을 깎아서 만들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숙련된 이 조판공은 이 글자를 놓는 걸 이렇게 일일이 보면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만져가면서 얘가 똑바로 놓였는지 똑바로 놓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홈을 파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압력을 가해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텐베르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몇몇 기술들을 이용을 하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시적소에 개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까 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언급했지만, 와인을 좋아했던 구텐베르크가 이제 과일을 압착하던 그 나선형 프레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것을 개조해서 인쇄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쇄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은세공가나 어떤 조각가들에게 익숙한 기술로 이제 깎는 기술을 활자를 깎아내는 기술을 적용을 시켰고, 또 황동으로 거푸집을 만들고 금속을 주조하는 기술로 변형을 했어요. 구텐베르크의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은 이제 거푸집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각자 이제 글자 크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나 B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 폭이 넓은데 반해 I나 좀 더 좁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J도 그런가? 이제 I 같은 경우에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동일한 형태가 아닌 이제 폭을 조절할 수 있게끔 했던 방식을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구텐베르크는 필경사가 쓰는 잉크하고 흡사하게 검정 잉크로 표현할 수 있게끔 기름을 기반으로 한 진한 잉크를 만들었어요. 잉크도 이렇게 발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쇄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성 잉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거푸집에 금속 합금, 이것을 이제 혼합된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안티몬이라고 하는 금속을 포함시켜서 이제 식을 때도 거푸집이 이제 수축되지 않아서 세밀한 글자 세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구텐베르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1455년도에 만들어낸 42행 성서예요. 성경책이죠. 왜 42행 성서라고 불리우냐면 이 글줄의 길이가 42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행 성서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그 전에 필경사들이 손으로 베껴 쓴 책의 형태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모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이미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에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라고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뜨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죠. 좀 이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를
볼 때에도 단순히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칼라로 사파들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사파들이 따로 또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이제 크게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화려하고 심지어 뭐 글자가 색깔이 다른 것들도 있고 사파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색감도 화려하죠. 심지어 이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좀 확대해서 보자면 네, 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에 사용된 글꼴은 텍스츄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텍스츄라체라고 하면 좀 어렵죠. 텍스츄라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블랙레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텍스츄라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직물을 직조할 때 생기는 그런 패턴처럼 글자들이 이제 쭉 배열된다. 여러분들 좀 멀리서 놓고 이 화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들이 직물의 짜임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텍스츄라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구텐베르크는 필경사들을 놀랍을 정도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쓴 어떤 필사본의 비일관성,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이게 되고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퀄리티로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의 이 42행 성서가 또 유명한 것이 이제 무버블 환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섬세한 변형들이 필요한 글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같은 글자이긴 하지만 300여 개가 넘는 또 활자들을 미세한 조정을 가한 300여 개의 추가된 활자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